네, 수업 시간에 인덕턴스 부분 녹화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새로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4-6 인덕턴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인덕터라는 소자가 있어요. 인덕터라는 소자가 코일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2단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여기 전류를 흘려주면서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종의 그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 형태로 이제 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인덕턴스 부분에서는 이제 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 모양을 표현한 것이 이제 자력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 표시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자력선이 되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라고, 이 자력선 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선이 있는 공간을 갖다가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그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암페어의 그 오름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름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우리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손가락, 오른손을 표시를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지금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오름나사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전류가 지금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오름나사 법칙처럼 오른손이 그 나머지 손가락들이 들어오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 이제 N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활용이 될 겁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속은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력선의 묶음. 그래서 우리가 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자적으로 그 이제 수치,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본 단위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 자력선의 개수, 그걸 한 다발로 묶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력선이 있죠. 이 묶음을 갖다 우리가 자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기 부분에서는 이제 전속이라는 게 있고, 자기장에서는 자속이 있죠. 이제 광에서는 광속, 뭐 이런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속이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속은 보통 이제 파이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로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웨버, 그래서 웨버라는 기호를 WB,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쇄교 자속수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전류와 쇄교하는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하고 자속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버 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턴은 뭡니까? 권수를 몇 번을 감았느냐, 몇 번 감았는지 하는 그 권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한 번 감은 것에서 나오는 자속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쇄교 자속수는 여기 한 번 감은 거에다가 턴수 감은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쇄교 자속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일 권선수를 N이라고 하고 자속수를 파이, 이렇게 하면 쇄교 자속수는 여기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 권선이 만들어내는 자속수입니다. 한 권선에서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석이 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 권선에서 만드는 그 자석의 수는 권선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N파이 하면 이게 전체 자석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쇄교 자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라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파라데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법칙이 되겠는데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은 시간에 따른 자석수, 쇄교 자석수의 변화량으로 그 전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좀 우리 뒤에 요 공식 V는 L 곱하기 dt 분의 di 요런 공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자석수, 쇄교 자석수, 전체 자석수는 전류하고 비례한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석은 전류와 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그 비례상수가 우리 L이라고 합니다.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통과할 때 전류가 통과하는 이 물질 있죠. 여기 중간에 철심 부분이 있는데, 이 물질을 통과할 때 얼마나 전류를 자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게 L이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기 중에서는 전류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만들어내는 자석이 아주 적게 되죠. 그런데 철심이라고 하는 자석을 잘 통과시켜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일수록 L 값이 크게 돼요.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내는 자석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L 값을 우리가 우리 인덕턴스라고 불러줘요.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단위를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라는 것도 이제 그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단위가 되겠는데, 1헨리는 1A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쇄교 자석수가 1웨버턴일 때, 그때 인덕턴스를 1헨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헨리 값은 엄청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10-6승 헨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람다는 Li라고 하는 공식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V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 이퀄 L dt 분의 di, 이 공식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변압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여기서 이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본 공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 기기에서 주로 보면 뭡니까?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인덕터에서의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덕턴스, 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인덕턴스는 그 물질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9. 어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1초 사이에 15A에서 20A로 변했을 때 변화율은 얼마냐? 1초당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dt분의 di가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0-15 하니까 5 암페어 퍼 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예제 4-10.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1초간에 4A에서 7A로 변화했을 때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코일에 인덕턴스가 있죠. 전류하고 이 자석이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 자석도 변화를 하게 되고 그 자석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L dt분의 di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었죠. 유도 전압의 공식.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60mH니까 60 곱하기 10-3승 곱하기 dt가 1분의 4에서 7을 빼면 7에서 4를 빼면 180 곱하기 10-3승에서 0.18V 이렇게 전압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네,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코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고주파 초크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크 코일은 고주파를 고주파를 차단하고 저주파를 통과시켜주는 일종의 저주파 필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그 일종의 저항 성분입니다. X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파이 FL이라고 해서 L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리액턴스 저항 값이 이제 커지게 되고, 이 교류에서 배우는 거지만 잠깐 좀 살펴볼게요. F라고 하는 게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큰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 신호가 있다. 그러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덜 흐르겠죠. 그래서 차단을 시켜주고, 주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리액턴스 값, 저항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주파를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 필터용으로 사용하는 게 고주파 초크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동조용 코일은 이게 공진을 시켜주는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C하고 같이 사용해서 C 값하고 L 값하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이 쌍대성 원리라고 해서 그 C하고 커패시턴스하고 인덕턴스가 서로 이제 좀 쌍대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같아지면은 공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고주파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고주파 동조용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주파수, 여기는 주파수가 좀 낮은 부분에서 C하고 맞춰서 그 공진시켜주는 회로가 중간 주파수 동조 코일이고, 바 안테나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파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 AM이니까 kHz 정도, 이 kHz 정도의 주파수에서 그 공진을 시켜주는 동조 코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용 초크 코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류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60Hz 교류를 우리가 쓰는데요. 요즘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L은 2파이 FL에서 60Hz의 낮은 주파수는 통과를 시켜주는데, 좀 이 신호에 노이즈 같은 게 실려가지고 이런 파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그 주파수가 높은 노이즈 같은 게 실렸다. 그러면 요 주파수가 높은 부분에서는 이런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차단을 시켜주는, 그래서 고주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전원 부분에서 60Hz 전원에서 고주파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전원용 초크 코일이고요. 전원 트랜스는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이제 그 인덕턴스 부분은 변압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용 트랜스도 마찬가지로 변압기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약한 신호용으로, 그리고 좀 주파수도 좀 높겠죠. 음파 쪽이니까 kHz 단위 정도의 주파수에 대한 변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압기나 필터용으로 이런 코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덕터에서 그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읽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주 크기가 작은 부분은 값을 직접 쓰지 않고 색띠를 해가지고 값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읽는 법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갈, 빨주노초 파보, 회백 해서 0, 1, 2, 3, 4, 5, 6, 7, 8, 9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이 숫자에서 우리가 여기 색띠가 4개다. 그러면 3개의 색띠가 이제 숫자를 표현하고, 네 번째가 오차를 표시합니다. 숫자는 처음 앞에 두 자리는
두 자리의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색은 동그라미 숫자, 승수니까 동그라미 숫자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단위는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인덕턴스 값 주황, 금갈빨주 3이죠. 33, 갈색은 0이니까 동그라미가 없죠. 33 마이크로, 갈색은 금갈 1이죠. 1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개. 330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갈, 빨주, 노초, 파 6. 그 다음에 파보, 금갈, 빨주, 노초, 파, 보, 회가 이제 8이네요. 8이고 빨간색은 2니까 2가 되니까 동그라미 2개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크로 헨리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저항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직병렬 연결인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직병렬 연결, 직렬인 경우에 우리 저항처럼 그 인덕턴스를 저항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덕턴스는 다 더해주면 돼요. 전체 인덕턴스는 각각의 인덕턴스를 더해주면 된다. 직렬회로. 저항 계산하는 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 인덕턴스는 LT분의 1 이퀄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L3분의 1 플러스 해서 LN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 인덕턴스를 구해줄 수가 있죠. 이거 해준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LT가 나오겠죠.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 저항에서처럼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덕턴스가 각각 40mH, 20mH, 15mH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었다.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합성 인덕턴스는 직렬인 경우에 다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해주면 합성 인덕턴스 75mH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렬로 되어 있다. 병렬인 경우에는 우리 병렬 공식 LT분의 1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L3분의 1 해가지고 이거 우변을 갖다 계산해주면 6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하면 6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LT는 6분의 60. LT는 이거 역수를 취해주면 6분의 60 되니까 10mH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뭐 이 인덕턴스 부분은 저항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연수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패시터 부분하고 인덕터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대한 부분, 커패시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와 특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종류를 보자면 주로 세라믹 커패시터, 유전체를 이제 세라믹이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자기예요. 자기, 도자기 이런 게 다 세라믹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유전체로 사용하고 주로 이제 고주파에 사용하는 게 세라믹 커패시터가 되었고요. 전액 콘덴서는 전액을 먹인 종이를 유전체로 사용하는 거. 여기는 이제 극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성이 있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직류에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좀 나름 크기 때문에 그 용량이라든지 전압이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330 마이크로 헬리다, 페러드 뭐 100볼트 뭐 이렇게 전압이랑 정전 용량 값이 숫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일러 커패시터는 이제 일종의 그 플라스틱 종류인데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해서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엄청나게 많이 감아주는 거죠. 많이 감아서 용량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커패시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탈 커패시터는 탄탈이라고 하는 탄탈륨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커패시터가 탄탈 커패시터인데요. 결합 콘덴서로 좀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서 결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류하고 직류가 있을 때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결합 커패시터라고 하는 겁니다. 오디오 같은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오디오 신호에서. 여기도 이제 극성이 있어요. 여기 극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틀려지면 탄탈륨이라고 하는 재료가 폭발을 한다고 하니까 극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커패시터의 충전과 방전. 충전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커패시터 양단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양쪽의 도체판에 전하가 채워지는 현상. 요게 이제 충전이 되겠고요. 커패시터 양쪽 전압이 인가 전압하고 같아질 때까지 계속 충전이 됩니다. 방전은 전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죠. 저항을 연결해서 저항 쪽으로 회로를 연결했을 때 양쪽에 있는 도체판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가 저항 쪽으로 쭉 이동해서 커패시터 양쪽 그 전하가 없어질 때까지 요게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시정수.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에도 시정수가 있고요. 인덕터에도 시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인덕터에서의 시정수가 없기 때문에 커패시터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정수 R하고 C가 연결이 됐다, 직렬로 됐다고 했을 때 R 곱하기 C가 타오는 R 곱하기 C, 이게 시정수가 되는 거죠. 최종 전압에 충전 방전할 때 충전 시에는 최종 전압이 63.2%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커패시터가 있을 때는 시정수가 R 곱하기 C가 되고요. 인덕터가 있을 때 인덕터 회로에서는 시정수는 R분의 L이라고 해요. 공식이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식 있죠. RC 직렬호에서는 R 곱하기 C. 시정수는 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인덕터의 종류와 주요 특성 앞에서 좀 살펴본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뭡니까? 고주파 필터. 주 용도는 이제 고주파 필터나 동조용이니까 이제 안테나 쪽 동조 필터에서 안테나 정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라고 해서 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됐을 때 용량, 내압, 오차 이 부분은 이제 표를 참조하시면 돼요. E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내압을 나타내는데 EE라고 됐을 때 E 여기랑 E가 만나는 쪽 이 부분이 내압이 되겠죠. 250V.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차 해서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표를 보고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다음 회로에서 등각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는 우리 직렬 병렬이 일종의 그 저항하고 약간의 쌍대성을 가지고 있죠. 병렬일 때 전체 커패시턴스 전체는 여기 Q는 다 더해주면 되죠. A하고 B니까 CAB. AB는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해가지고 C 플러스 3 플러스 5 해서 18 마이크로 페러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 다음 커패시터 직병렬 회로에서 AB 단자의 등각 커패시턴스. 여기 직렬인 경우에는 먼저 직렬부터 구해주시면 되겠죠. 직렬인 경우에는 우리 병렬 저항처럼 이런 C1 플러스 C2분의 C1, C2 해주면
5 플러스 20분의 5 곱하기 20. 25분의 100이니까 4 마이크로페라드가 될 거고요. 여기랑,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4 마이크로페라드가 됩니다. 얘랑 얘가 다 병렬이죠. 병렬인 경우에는 다 더해주면 되니까 20 플러스 6 플러스 4 해주면 30 마이크로페라드가 되고, 이 30 마이크로페라드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30 마이크로페라드가 되죠. 회로도로 보면 전체를 보자면 A에서 6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0 플러스 30분의 60 곱하기 30 해주면 20 마이크로페라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등가 저항 구할 때처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물론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저항하고 좀 반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커패시터의 직렬 회로에서 전압 V1, V2를 구하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전압 분배 회로라고 하는데, 저항일 때보다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풀 충전이 되고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없죠. 그래서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전압 분배 회로를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두 개 있을 때 전압 분배 회로 저항일 때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20V다. 여기가 뭐 30이고 20이다. 그러면 V1은 전체 저항 30 플러스 20분의 30 곱하기 20V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V2는 30 플러스 20, 여기는 20 곱하기 20V 이렇게 해서 그 전압 분배회로 저항일 때는 이 전체 저항에다가 자기 자신의 저항을 곱해서 전압 분배를 회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커패시터의 경우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V1 이퀄 3 플러스 2분의 반대편 커패시터 써가지고 2 곱하기 20V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V2는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분의 반대쪽 커패시터 3 곱하기 20 볼트 해주면 여기는 이제 8V가 나올 거고, 여기는 12V 해서 커패시턴스가 크면 클수록 저항 인가되는 전압이 작아지죠. 여기는 이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인가 전압이 커지죠. V1 같은 경우는 12V가 나올 거고, V2는 8V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커패시턴스하고 커패시터랑 저항이 서로 이제 어떤 쌍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2 마이크로페라드 커패시터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충전되는 전하량 Q, 우리가 Q가 있었죠. 전하량 Q는 C 곱하기 V였죠. 그래서 2 곱하기 100, 2 곱하기 12-6승 2 마이크로 곱하기 100 해주니까 2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는데, 여기 12-6승이고요. 200 곱하기 12-6승 이퀄 2 곱하기 12-4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회로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합성 용량 CEQ는 직렬인 경우에 우리 병렬 저항 구하는 것처럼 CT분의 1 이퀄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해주면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마이크로 이렇게 해주면 60 마이크로분의 얼마나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CT는 역수를 취하면 11분의 60 마이크로페라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 용량을 구할 수 있고, 각 커패시터의 단자 전압은 우리가 V1 이렇게 해볼까요? V1은 C1 분의 Q가 되죠. 직렬일 때 Q는 똑같습니다. Q, 여기 Q는 여기도 Q, 여기도 Q 이렇게 되죠. 그 충전되는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C1 분의 Q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CT를 구했으니까 Q를 한번 구해볼게요. Q는 Q는 CV잖아요, 그죠? 그래서 CT 곱하기 V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11분의 60 곱하기 전압이 얼마인가요? 전압이 110 볼트, 여기는 마이크로, 이렇게 되니까 6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Q에다가 요거 넣어주고 C1에다가 얼마입니까? 10 마이크로 넣어주면 되죠. 해주면 10 마이크로분의 600 마이크로 해주면 10 마이크로페라드분의 600 마이크로 쿨롱하면 60 볼트가 나올 거고, V2는 C2분의 Q 해주면 여기는 30V 나오고요. V3는 C3분의 Q 해주면 20V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으로부터 커패시터에 유입된 총 전하량은 600 마이크로 쿨롱이 되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11번 RC 직렬 회로의 인가 전압이 20V이고 저항을 통해서 커패시터에 충전되고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단 저항은 55kΩ이고 C는 100 마이크로페라드일 때 C 정수는 타우는 RC가 되죠. 타우는 R 곱하기 C 해서 55 K 곱하기 10 마이크로 해주면 5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오면 0.55초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충전 시작 후 시정수 시간이 흘렀을 때 커패시터 전압, 시정수 시간이 흘렀을 때 커패시터 전압은 시정수 시간이라는 게 그 전압이 63.2%까지 충전됐을 때가 시정수가 되죠. 그래서 시정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전체 전압 20V 곱하기 0.63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12.6V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의 컬러 코드가 다음과 같을 때 코일 값과 오차는 얼마인가? 적색은 2가 되고 흑색은 0이고 갈색은 1이니까 동그라미 1개 해서 200 마이크로 헨리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5가 되고 노란색은 4가 되죠. 흑색은 0이니까 동그라미 개수 없죠. 그래서 54 마이크로 헨리 이렇게 되고, 노랑은 4, 보라색은 7, 적색은 2가 되니까 동그라미가 2개 붙죠. 4700 마이크로 헨리. 4700 마이크로 헨리는 하나, 둘, 세 개, 점이 3개 넘어가면 4.7 미리 헨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보라색은 7, 녹색은 5, 갈색은 1이니까 동그라미 1개. 그래서 750 마이크로 헨리.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다음 코일에서 전체 인덕턴스 LT. 인덕턴스 LT는 우리 저항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병렬로 되어 있는 부분 L2 플러스 L3, L2 플러스 L3분의 L2 곱하기 L3 해가지고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 되죠.
5분의 6 m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점인가요? 1.2 mH 되고, 그러면 회로가 지금 5 mH 하고 1.2 mH 직렬로 되어 있죠. LT는 5 플러스 1.2 해주면 6.2 mH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장 인덕턴스 부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